우리 군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2호기가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서 지상국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이번 정찰 위성은 악천 후에도 지상 표적 관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북한도 이번 달 중순쯤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양측의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17분이었죠. 미국 플로리다주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교신에도 성공을 했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 군은 2018년부터 4.25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25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 425라는 숫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4.25는 SAR라고 하는 합성개구 레이더 시스템 이번에 쏘아 올린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2호라고 하는 것은 광학 장비.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쏘아 올린 정찰위성 1호기의 핵심 장비죠. 그게 이제 IR 장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4.25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4.25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2025년까지 내년이죠. 내년까지는 중형 그 정찰 위성 5기를 이제 쏘아 올리고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는 소형 및 초소형 위성 뭐 한 40개 더하기 빼기 정도를 쏘아 올려서 전체적으로 북한을 실시간에 거의 근접하게끔 해서 북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 이제 독자적으로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쏘아 올린 것이 두 번째 위성이잖아요. 네. 이것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지금이 이제 교신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정찰 능력과 정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이 계획된 대로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보여주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2호기인 거잖아요. 네. 1호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2호기를 쏘아 올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네. 어떤 차이가 그럼 있는 겁니까? 1호기의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요. 예. 1호기는 1호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2호기는 2호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특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르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탑재하는 것이 1호기에는 이제 두 가지 장비가 탑재가 됐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호라고 하는 광학 장비거든요. 예. 그리고 IR이라고 하는 적외선 장비입니다. 그래서 광학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고도에서 사진을 찍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이제 IR 장비는 적외선 장비이기 때문에 밤에도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것을 이제 찍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사진을 찍어도 그냥 날씨가 어둡거나 밤이면은 뭐 찍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SAR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천후 이제 영상 장비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2호 장비와 IR 장비와 SAR 장비가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IR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해상도가 30c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쏘아 올린 SAR 장비는요, 해상도가 20c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그래서 적게는 16cm 정도 되는 것도 이제 찍을 수 있고 좀 많게는 뭐 한 30cm 넘어되는 것도 찍는데 그만큼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전문가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굉장히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가 이번에 발사가 되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까지 앞으로 이제 3개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발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개는 아마 올 겨울에 또 발사가 될 거고 내년에 2개가 발사가 되면은 총 5개의 중형 위성이 우리 한반도 상공을 계속해서 24시간 이렇게 정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까지 이제 SAR 위성을 3개 더 네네. 쏘아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나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지난번 이제 1호기하고 2호기하고의 차이는요. 1호기는 이제 태양 동기 궤도라고 그래서 이것을 돌 때 남북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예. 이렇게 돌기 때문에 예. 한반도를 지나가는 것이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경사 각도라고 그래가지고 경사 궤도라고 그래가지고 적도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적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한 4번 내지 6번 정도 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5기가 한쪽은 이제 아래 위로 또 한쪽은 옆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2시간 정도 오면은 이게 우리 그 북한의 어떤 전략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2030년까지 우리가 소형 위성과 초소형 위성을 제가 아까 40기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이제 쏘아 올리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아주 촘촘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30분마다 북한의 특정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축 체제의 핵심인 킬체인의 바탕이 될 수가 있겠죠. 북한 역시 이 군사 정찰 위성 2번째 네네, 발사를 이제 네네.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3월 중에 쏠 것 같았는데요. 네.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사실상 북한이 우리보다 이 정찰위성 2번째잖아요. 네. 북한도 네. 이것을 아마 우리보다는 빨리 좀 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국은 군사 정찰위성을 4월 초에 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1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3월 말에 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경쟁심을 북한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군사정찰 위성을 그 1호기를 12월 2일 날 발사했는데 북한이 이거보다 앞당겨 가지고 11월 말에 발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성공시켰거든요. 그런 경쟁 심리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3월 말에 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할 것이 있어서 조금 좀 넣어주지 않았는가. 경쟁보다는 기술에 더 초점을 둬서 실패의 가능성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에 네.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예.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날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스스로가 판단할 때 기술적인 문제점도 보완하고 언제 쏘는 것이 이제 가장 극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적으로 자신들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단결시키고 또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4월 15일이 제일 큰 날이죠. 북한으로 봐서는 김일성 생일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4월 25일은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을 창설한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보완이 된다면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이때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인 보완이라는 말을 네. 여러 차례 좀 강조해 네네, 주셨는데 네. 특별히 그 지난번에 쏘아 올렸던 그 만리경 1호와 네.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지금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말에 이제 발사를 해서 실패했고 또 두 번째 발사해서 또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11월 말에 세 번째 발사만에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발사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미 2012년도 4월 달에 그때도 이제 김일성 생일에 맞춰가지고 쐈어요. 이때는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다시 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2월 달에 이것도 쏴가지고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것이 정찰위성이든 그냥 단순한 인공위성이든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찰위성이니까 탑재체란 말이죠. 탑재체에 얼마만큼 해상도를 가진 것을 탑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1호기 같은 경우는 2호라든지 IR 장비를 통해서 30cm 정도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쏘아 올린 것은 16cm 정도까지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뭐 세계에서 그냥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그럴 능력이 안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거 거를 보면 3m급이란 말이죠. 3m급은 그거는 그 구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서 이것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기술들이 또는 러시아의 지원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지난달에도 북일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뭐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등 담화를 내놓기도 했는데 다시 북일 정상이 그렇다면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여정이가 회담을 3번이나 내놨어요. 회담문을 3번이나 내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 가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바로 이제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뭐 정상회담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권에 해당되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마라. 두 번째는 납치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시비 걸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그대로 지나가서 3월 달이 됐어요. 3월 달이 됐는데 다시 김여정이가 두 번째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다시 또 일본에서 우리한테 조속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만 시비 걸지 않으면은 내가 우리 회담에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 문제하고 그다음에 납치자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제 관방장관이죠.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북한이 일본이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다시 발끈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담화를 발표하는데 우리 이제 일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절대로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 우리하고 회담할 생각을 아예 집어치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기시다 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씀처럼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 미국을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곧 만날 것이고 근데 지금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을 놓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차원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과 한국과의 대화 채널도 없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지금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번 관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전술적 차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하고 정치적인 차원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18%에서 20% 사이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일본에서는 보궐선거가 있고요. 9월 달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떨어지면 결국은 총리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것이냐. 그런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사실상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만큼 좋은 그런 이벤트는 없단 말이죠. 일본으로서도 고민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물, 특히 이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북한으로부터 양해를 받지 않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파는 엄청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북한하고 협의하고 또 돌아서서 아니라고 그러면 또 좀 기다렸다가 또 협의하자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난 그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일본으로 봐서는 그런 전략적인 목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그런 것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에 네네.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한 지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우리 측에서는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채널이 크게 보면은 우리 저기 정부 간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군 채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전화하고 5시에 전화 끊고 그럼 군 채널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9시에 전화하고 4시에 이제 전화를 끊고 4시에 다시 전화하고 하는데 이게 통신선이 차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통신선이 이렇게 딱 뭐 가위처럼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매일같이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북한이 안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1년 넘게 네. 이 채널이 끊긴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1971년도 이후에 이런 이제 남북 간의 통신선 문제가 이제 나와서 통신선이 이제 서로 확인을 하고 뭐 연락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이 통신선을 북한이 차단한 것이 한 20번 정도 될 겁니다. 한국이 먼저 차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20번 정도 될 텐데 가장 길게 차단한 것이 19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났을 때 그때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한번 북한이 차단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개성공단 운영 중단 그러니까 그것도 한 2년 뭐 남짓 이렇게 차단한 적이 있고요. 2020년에는 우리 민간인들이 북한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차단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 1년 1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이제 필요로 하면은 항상 이렇게 통신선을 차단해 왔던 그런 과거 경력들이 있죠. 네,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게 문제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이 그 최고인민회의에 있어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2월 8일 날 건군절이잖아요. 그리고 북한 국방성을 방문해서 한 발언에서 이게 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을 하고 한국을 이렇게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국시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의 통일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해 협력과 관련된 용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그 통신 채널이라도 이렇게 복원되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그거조차도 쉽게 복원되지 않을 것 같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